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울에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영하 9도 등으로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미 대륙이 북극 한파 때문에 열차가 멈춰서고 공항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파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 결정을 변경한 전국 20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를 20여일 앞두고 기성 열차표 예매가 시작됐는데 예매 창구에 수천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차 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정도 사람들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 관광 흑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 육성을 위한 대책 알아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급락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둔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호황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이른바 삼성 착시 현상과 경제 전망 분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미국의 2인조 랩 가수가 평양 거리에서 찍은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방북 중인 미국 NBA 출신 로드먼은 현지에서 미국 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앵커와 욕설이 섞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던 손님들이 파조리에 섞여 있던 칼날 조각을 삼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태극 전사들이 지난 밴쿠버 올림픽에 이어 연속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부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와 빙속 여제 이성화 등 소치를 빛낼 국내외 스타들 알아봅니다. 삼성과 BMW, 애플과 벤츠 같은 세계적 IT 기업과 자동차 업체가 손을 잡고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융합해 자동차를 첨단 전자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서울에는 올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퇴근길 상황은 어떤지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정인 기자,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추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퇴근길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퇴근길 칼바람이 매우 차가운데요.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잔뜩 움츠린 시민들이 기갓길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점차 강해져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뚝 떨어져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9도로 오늘보다 무려 11도나 더 춥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서울엔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경기, 강원, 영서 대부분과 충북과 전북 내륙 일부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파주와 대관령은 영하 13도, 부산도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엔 최대 40cm, 강원도 영동엔 8cm, 호남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도 5cm까지 눈이 쌓이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 아침은 더 추워 서울 영하 10도, 부산도 영하 5도 등 대부분 지방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에 풀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50도. 남극과 북극은 물론이고 화성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한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추운 요즘 미국과 캐나다 얘기인데요. 한파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물총에서 발사된 물이 공기 중에서 그대로 눈발이 되고 물에 적신 셔츠는 불과 1분 만에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4, 50도를 넘나드는 최악의 한파가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를 엿새째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대 2억 명이 추위에 떨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일 이후 미국 전역에서 취소된 항공편만 18,000대에 달합니다. Cancellation after cancellation of plane, we've had cancellation of train, we've had cancellation of buses, and I'm with 4 heart patients over 70.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의 착륙이 동결돼 4,500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철로가 눈과 얼음에 파묻혀 대륙 횡단 열차 3대가 멈춰섰습니다. 승객 500명이 14시간 넘게 설원 속에 고립됐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눈을 치우다 숨지는 등 최소 21명이 숨졌습니다. It's rough. It's really rough. It's getting cold. 기상예보 업체들은 이번 한파로 미국 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그런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몸에도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윤숙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파를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여걸 그냥 뭐 누르린 것도 같고 그냥 많기로 치는 것도 같고. 몸에서 기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20대 남성이 30분간 밖에 서 있어 봤는데요. 손 혈관의 크기를 재봤더니 실내에 있었을 때보다 직경이 40% 줄었습니다. 열을 보존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한 겁니다. 혈관이 좁아진 만큼 혈압은 오르는데요. 그래서 강추위엔 심장병 사망 위험은 33%, 뇌졸중 입원 환자는 58% 늘어납니다. 지난 12월 국내에서 발생한 추위 관련 환자는 113명, 이 중 10명은 사망했습니다. 난방을 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이 주로 피해를 받고 평소 앓고 있던 만성질환 때문에 추위에 훨씬 취약했던 걸로 보입니다. 같은 용량의 투약을 받다가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병이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급하게 응급실로 오는 빈도. 또 추위는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관절염 환자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소변기를 좁게 해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소변을 아예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 특히 손과 목, 얼굴 등 찬바람에 노출되는 부위를 감싸고 당이 든 따뜻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오늘 서울역에선 이번 설 귀성열차 현장 예매가 실시되는데요.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아예 표를 사려고 한겨울에 밤새 노숙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젯밤 12시 서울역 대합실. 설 열차표를 사려는 시민 100여 명이 벌써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새서 기다리지 않으면 이게 예매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어요. 바닥 냉기를 막기 위해 종이 상자와 돗자리는 기본. 출산한 지 5달 된 아이 엄마는 의자까지 챙겨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귀성객들은 담요나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합니다. 그 사이 예매 인파는 점점 늘어나 새벽 6시를 넘어서는 대기자가 2,000명에 달했습니다. 차 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정도 사람들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밤을 꼬박 지샌 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쳤습니다. 10시간째 재미라고 있는데 얼른 차표 끊어서 가고 싶습니다. 아침 7시 드디어 예매 시작. 동대구로 내려가는 설 전날 낮 시간 열차가 2분 만에 매진됐고 30날 자리 다 매진인가요? 40분 만에 경부선 설 연휴 귀성열차 좌석이 모두 동났습니다. 이 와중에 창구 한 곳에선 카드 단말기가 고장나 항의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근데 4시에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표 끊고 나가니까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코레일은 혼잡을 피해 인터넷으로 예매하라고 당부했지만 어제 아침 6시에 시작된 경부선 인터넷 예매 역시 40분 만에 표가 거의 다 매진됐고 접속 대기 시간도 길게는 30분씩 걸리는 등 귀성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 역사 교과서로 처음에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학교들. 이 변경 과정에서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교육부가 조사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뒤 이를 변경했거나 변경을 추진한 고등학교는 모두 20개교. 교육부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일부 학교에서 시민, 교직단체들의 항의 방문과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의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했다는 설명입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압을 행사한 단체에 대해 법적 제재에 들어가거나 교학사 교과서로의 환원 조치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도 교과서 선정에 외압이 행사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학사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교장이나 재단 측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사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역사 교육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정권의 역사 교육 장악 시도라는 주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민간 출판사들이 출판하는 역사 교과서를 정부가 편찬하는 국정 교과서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념적 편향과 학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일관성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 생산한다면 민족의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거부당하자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교과서 전환은 유신 시대의 회귀에 불과하며 세계 선진국 중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 조사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가 또 다른 외압이라고 맞섰습니다. 지난 1974년 이후 교육부가 제작해 국정체제로 운영되온 역사교과서는 2002년부터 거민정 체제가 도입돼 민간 출판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국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관광 흑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관광 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60대 여성 환자. 지난 9월 이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방사선 치료차 다시 입국했습니다. Оборуд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е, хорошая подготовка врачей. Очень хорошо делается операция, и поэтому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월 평균 200명, 평균 350만 원의 치료비를 쓰고 갑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지난해에만 2,300명이 찾을 정도로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자 이렇게 전용 진료센터까지 마련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통역 직원만 20명이 넘습니다. 음식물이라든지 그 서비스 이런 부분도 그 관여되는 직원들이 관여를 해서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루는. 의료 관광 수입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지출을 뺀 의료 관광 수지는 2011년 처음 흑자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현금 거래와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요양까지 합칠 경우 의료 관광 수입 규모는 실제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하지만 의료 관광을 유치하려는 병원들은 현재 여러 규제에 묶여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 부문의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종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연간 5천여 명의 외국인 환자가 찾는 심장 전문병원. 부유한 외국 환자를 겨냥해 VIP 입원실까지 갖추었지만 대부분은 보다 쾌적한 외부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 관광객 전용 숙박시설 메디텔을 설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추진 계획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병원이 갖고 있는 부지 용도가 의료부지인데 의료부지 안에 메디텔을 과연 지을 수 있느냐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이 같은 의료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이 영리 사업에 치중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후퇴할 수 있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도 심화된다는 겁니다.
이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곧 국민들한테는 의료비 상승으로 올 것이고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의료 질이 떨어지는. 정부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상업화를 우려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이렇게 발목 잡혀있는 의료 분야 규제를 포함한 서비스, 부동산 분야 규제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철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만찬에서 경제는 뛰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과거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만든 여러 규제들이 시장이 죽고 나니 이젠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필요 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관련법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들이 통과되었고 이것이 경제 불씨를 살리는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오늘은 교육계 10년 인사회에 참석해 획일화된 입시 경쟁 교육으론 학생들의 꿈같기가 사장된다면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 등 창의성 개발에 주력하는 교육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발표된 4분기 실적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었지만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GDP의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가 삼성전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키아가 무너지자 경제 전체가 흔들린 핀란드의 전철을 밟지 않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남상호, 장미일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129만 1,000원, 한 달여 전보다 20만 원 이상 빠지면서 새해 들어 증발한 시가총액만 12조에 이릅니다. 무려 8조 3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는데도 정작 시장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스마트폰 출하가 정체되고 하이엔드 스마트폰 비중이 좀 줄어든 부분이 가장 큰 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분기 매출은 50조 원으로 현상 유지했지만 한때 17%가 넘었던 영업이익률은 14%에 턱걸이했습니다. 올해도 스마트폰은 사상 최대인 4억대 가까이 팔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어서 수익성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가전이 버텨주고 있지만 소니 등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위협 요소입니다. 전기전자, 정밀기기, 자동차 등 생산액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 원화 절상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 바이오 등 새로 투자하는 먹거리 산업은 아직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갤럭시 기어 등 신제품도 부진한 상황. 한국 경제의 거대 공룡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2012년 기준으로 201조 원, 우리나라 GDP의 18%였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가리는 삼성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2.7% 늘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면 오히려 3.6%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이는 곧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출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결국은 코스피의 어떤 그 변동을 좌지우지하는데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에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 비슷한 상황이었던 핀란드는 수출의 25%나 차지하던 노키아가 급격히 몰락하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중견 기업을 키우고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를 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어닝 쇼크는 삼성전자의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라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장인 셈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미국에선 오늘 북한이 화제거리였습니다. 한 랩 가수가 북한에서 찍은 뮤직비디오가 공개됐고요. 또 방북 중인 농구 선수 로드먼은 방송에 나와서 북한을 두둔하는 바람에 앵커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문호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인조 흑인 랩 가수의 뮤직비디오는 평양거리와 전철, 군인,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 등이 배경입니다. 북한 배경의 외국 가수 뮤직비디오는 처음입니다. Nobody thought about shooting a video in North Korea. Things about their leaders, their president. It was real nice. Like 데니스 로드먼 일행은 평양 현지에서 직접 CNN과 연결해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김정은을 친구라며 애정을 표시한 로드먼은 케네스베 억류에 대해서는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앵커와 욕설 섞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he did? What did he do? You in tell this me. country? You tell me. What did he do? And no. You tell me. You tell me. Why is he held captive? 미국 정부는 로드먼의 방북은 개인 여행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얼어붙은 대미 관계를 풀어보려는 김정은의 감성적이고도 유화적인 제스처와 이에 장단 맞추는 로드먼의 방북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전문가 대다수들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오늘은 북한 김정은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공휴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혹시 특별한 움직임이 없나 해서 저희 취재진이 접경 지역 단둥으로 가봤는데요. 승용차 100여 대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고주정 특파원이 단둥에서 소식 보내왔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 대교회로 신형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홍콩겹이 로고가 붙어있는 말끔한 새 차로 무려 100여 대에 이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생일을 맞아 오늘 오후 일제히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식료품이 대거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 주일 전인가 우리 명태가 5천 마리 보냈거든요. 그리고 참기름 같은 거 기대고 있는 거네. 어젯밤 신의주에 있는 주체 사장탑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건물들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감안할 때 이 역시 김정인 생일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강 건너 북한 마을의 모습에선 생일이 들뜬 분위기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밭으로 나와 땅을 고르고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얼음을 지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북한 경계까지는 1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본 북한 마을의 모습은 오늘이 다른 날과 비교해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더욱 강화된 통제와 줄어든 북중 간의 교역 등으로 북한의 분위기는 크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단둥에서 MBC 뉴스 고주롱입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뜯어내는 게 이 정도로 대담해졌습니다. 월급처럼 정기 상납을 받는 건 기본이고 차로 받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달라고 공증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조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화순그룹 계열사 임원인 51살 이모 씨의 집 금고에는 납품업체에서 받은 돈으로 구입한 명품 시계와 보석 등이 진열돼 있습니다. 같은 회사 50살 강모 이사는 고급 승용차를 상납받아 타고 다녔습니다. 50살 윤모 이사는 3년 동안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월급처럼 매달 1,000만 원씩 수표로 받거나 해외에 법인을 만들어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액수만 12억 5천여만 원. 자동차 관련 제품과 스텔스 잠수함 개발 사업 과정에서 챙긴 겁니다. 좀 관행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과 도덕적인 좀 의식 없이 윤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 부분을 약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윤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의 한 부장급 간부가 10년치 상납금 28억 원을 퇴직 후에 한꺼번에 달라며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인터넷 가출 카페에서 만나 합숙을 하며 빈집 털이를 하던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지낼 곳을 찾는 가출 카페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주택가에서 10대 청소년 3명이 걸어갑니다.
지하철역에 와서는 빈집에 들어가 훔쳐온 옷가지를 쇼핑백에서 꺼내 살펴봅니다. 18살 황모근 등 5명은 지난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빈집 털이를 했습니다. 주로 대낮에 주인이 창문을 안 닫고 외출한 집에 들어가 15차례에 걸쳐 5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현금은 물론 신발과 화장품까지 닥치는 대로 챙겼고 귀금속은 대학생 행세를 하며 팔아치웠습니다. 누나가 티켓을 팔아갖고 다녔다 그러고 저녁에 일단 한 명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10대인 이들은 인터넷 가출 카페에서 만나 여관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회원수가 1000명이 넘는 이 카페에는 이들처럼 가출해 함께 지낼 사람을 찾는 글이 하루 10여 건씩 올라옵니다. 일행 오실 분, 가출한 일행 혹시 혼자 떨어지거나 아니면 갈 데 없거나 그런 사람들 같이 지내자고 그런 식으로 쓴 것입니다. 인터넷 가출 카페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개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자살 카페와 달리 가출 카페는 범죄를 모의하는 글만 없으면 포털 업체가 강제로 폐쇄할 수 없어 대부분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방범용 CCTV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명소리나 충돌 소음에 반응해서 촬영은 물론 경찰 출동까지 자동 진행하는 CCTV가 서울 등 자치단체에 도입됐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의 비명 소리가 나자 근처 CCTV가 현장을 포착하고 119 급차를 종원하고 사고 접수와 구급차 출동까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경찰 신고도 동시에 진행돼 용의자 검거도 일사불란합니다. 이렇게 비명 소리나 차량 충돌음, 폭발음이 들리면 자동으로 현장을 포착해 관제센터에 알리는 CCTV가 일선 자치단체에 도입됐습니다. 많은 그 CCTV 모니터를 동시에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성 인식과 같은 지능형 그 관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미아나 치매노인 등 실종자 얼굴을 인식하는 CCTV도 개발됐습니다. 실종자의 사진을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실종자가 나타날 경우 CCTV가 얼굴의 주요 특징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지난 4년간 13,000여 건의 사건 사고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CCTV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안전행정부는 지능형 CCTV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던 손님들이 입안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절이에 섞여 있던 칼날 조각을 먹은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호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직장인 30살 김모 씨의 복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기에도 섬뜩한 1.5cm 크기의 칼날이 들어있습니다. 김 씨의 직장 동료 29살 이모 씨의 배에도 1cm 크기 칼날이 보입니다. 이들은 어제 동료 3명과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삼겹살에 곁들여 넣은 파절이를 먹다가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돌인 줄 알았는데 뱉어보니 날카로운 칼날 조각들이었습니다. 파절이 안에 칼날이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이렇게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씹어서 먹기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에 칼날도 꼈어요. 일부는 뱉었지만 이미 입안에는 상처가 났고 큰 조각 2개와 작은 가루들은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목이랑 가슴 쪽만 따가웠는데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아랫배 있는 데까지 따끔따끔거려요. 피해자들은 몸속에 칼날이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알고 보니 팔을 자르는 기계 속 칼날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스스가 이제 이게 퍼진 걸 몰랐잖아 내가. 우리나라에 조금 더 놓쳤는데도 혼자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걸. 팔을 자르는 기계가 낡아 벌어진 일로 추정되는데 청주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피해자는 없었지만 파절이에서 칼날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응급환자를 싣고 가던 119 구급대원이 보호자와 다툰 뒤 일부러 차를 느리게 몰고 먼 길로 돌아가기까지 했다가 파면됐습니다. 이 구급대원이 징계가 무겁다면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파면이 정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의식불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김모 씨. 서울 양천구에 있는 현장에 도착하자 환자의 보호자들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자가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아온 곳이고 친척이 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서울 구로구의 한 대학병원 앞에 도착했고 보호자들은 울면서 서대문구의 병원으로 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제서야 보호자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방향을 바꾼 구급대원은
이번엔 거북 운전을 시작합니다. 16살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차가 막히지 않는데도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리는가 하면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고 먼 길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구급대원 김 씨는 이 사실과 함께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됐습니다. 지나친 처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다른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송하려고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소방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밴쿠버 대회에서는 금메달 6개를 포함해 14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종합 5위라는 최고의 성적을 냈었죠. 특히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에선 첫 금메달을 따내면서 내용 면에서도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기대가 큰데요. 먼저 정규목 기자가 선수들의 고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각오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 8일 러시아 휴양 도시 소치에서 화려한 막을 올릴 겨울 스포츠 축제. 4년을 기다린 국가대표 선수들은 꿈과 목표를 위해 오늘도 선수촌을 훈련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수촌을 찾아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세계적인 축제를 한번 즐기고 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신나게 경기를 한번 치러주기를 바랍니다. 4년 전 밴쿠버에서 금메달 6개, 종합 5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단은 이번엔 금메달 4개 이상으로 3회 연속 10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와 모태범, 여자 쇼트트랙의 심석희와 현역 마지막 무대에 오르는 김연아가 금메달 사냥에 선봉에 섭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훈련해서 올림픽 때는 좀 더 좋은 체력 컨디션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스켈레톤 윤성빈과 여자 컬링, 모글스키 최재우 등도 기적의 레이스를 준비합니다. 선수단은 오는 23일 결단식을 갖고 다음 달 1일 결전지 소치로 떠납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올림픽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스타들의 경연장이죠. 31호 소치를 빛낼 선수들 미리 알아봤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15개 종목, 98개의 금메달. 그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소치. 지구촌 겨울축제를 빛낼 별 중의 별은 단연 피겨 여왕 김연아입니다. 카타리나 비트 이후 26년 만에 올림픽 2연패를 노립니다. 여자 쇼트트랙에선 신구 여왕이 격돌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4개를 보유한 중국 왕멍의 아성에 최근 월드컵 시리즈를 휩쓸며 세계 1위로 떠오른 심석희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제는 경쟁 상대인 안현수, 빅토르 안도 자신의 안방이 된 러시아에서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상대는 자기 자신뿐. 빙속 여제 이상화는 올림픽 2연패와 자신의 5번째 세계 신기록을 동시에 노립니다. 선수 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샤니 데이비스. 8차례 세계 신기록에 빛나는 그는 모태범이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 그래서 외계인인 숀 화이트는 더욱 화려해진 동작으로 하프파이프 3연패에 도전합니다. 17살 에드웬 얼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나는 여자 선수 일본의 다카나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여자 스키 점프의 금메달 후보입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뒤 우리 선수들이 활약할 격전지 소치는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서혜연 기자가 소치 구석구석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악지대 정상. 30일 뒤면 이곳에서 알파인 스키가 펼쳐집니다. 따뜻한 해안지대와는 정반대의 기후로 풍부한 적설량을 자랑합니다. Но если брать самую верхушку, на самой верхушке можно откататься, подряд где-то 3 месяца по сезону, смотря как. 하지만 2월 기온 상승을 대비해 45톤 이상의 인공눈을 저장해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스키장을 직접 방문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림픽 상황을 전달할 미디어 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은 방송 송출과 기자회견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공되지 않은 경기장 시설과 심각한 교통체증은 고민거리입니다. 최근 개통된 경전철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Ну, «Ласточка» улучшила, конечно, но еще не до конца. Но надеемся, что на Олимпиаду, конечно, будет меньше пробок. 최근 소치 인근에서 테러가 발생해 보안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최대 축제 소치 동계올림픽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치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일림의 왕 타잔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단행본 소설의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등장했는데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최첨단 3D 애니메이션으로 찾아왔습니다. 왕종명 기자가 시대별로 색달랐던 타잔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이 외침에 코끼리가 몰려오고 악당들은 도망칩니다. 원숭이처럼 밧줄을 타고 악어처럼 수영하고 맹수와 싸워도 이깁니다. 정글에 버려진 백인 아이가 정글의 왕으로 성장하는 타잔. 하얀 피부를 뜻하는 타잔은 1914년 단행본 소설로 탄생했고 영화로는 1918년 처음 나왔습니다. 초기엔 무식한 원시인으로 묘사됐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5개나 딴 당대 최고의 수영선수 조니 와이즈뮬러가 타잔 역을 맡으면서 밀림의 왕으로 변신합니다. He has everything any man could want. Everything. Tarzan have Jane. 체조 선수도 있고 첫 금발의 타잔은 농구 선수였습니다. 단짝 침팬치 치타에게 물려 20바늘을 꿰맨 타잔도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 57편, 드라마, 뮤지컬, 연극의 소재가 된 타잔이 탄생 100년을 기념해 최첨단 기술을 통해 3D 애니메이션으로 찾아왔습니다. Put that into our movie with actually modern technology, which is motion capture. 100년의 역사만큼 진화한 타잔. 그래도 그 함성 소리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놓고 한일 간 사이버 대결이 뜨겁습니다.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인들의 백악관 인터넷 청원에 맞서서 우리 네티즌들이 반격에 나선 건데요. 소녀상이 세워진 글렌데일에서 김성우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청원이 지난달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소녀상이 일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긴다는 황당한 이유지만 한 달도 안 돼 12만 명 가까이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독일 정부처럼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 우리나라하고 국가 간의 관계 개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한국 네티즌들이 맞불 청원에 나섰습니다. 나흘 만에 지지 서명자가 15,000명을 넘어 역시 한 달 안에 1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한국 쪽에서는 이렇게 그거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간섭할 수 없는 미국 정치의 특성상 철거 요구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최근 한일 갈등 기류 등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교민사회에선 보다 적극적으로 소녀상 지키기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렌데일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무려 2만 개에 달한다고 하죠. 특히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첨단 제품으로 진화하면서 내년엔 자동차의 전자제품 비중이 40%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전자제품이 돼가고 기존 전자제품은 입는 옷과 액세서리가 되는 미래. 오늘 뉴스플러스에선 물건들의 경계를 허무는 IT 융합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유충환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IT 업체들과 자동차 업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은 아우디와 애플은 벤츠, 그리고 삼성은 BMW와 동맹을 시작했습니다. IT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자동차들이 뛰어든 겁니다. 벤츠의 신형 자동차입니다. 계기판은 마치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듯합니다. 아이폰과 연동돼 통화와 SNS 등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이 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What we do is when you plug the app into the vehicle, we keep the screen of the phone. 아우디는 아예 자동차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옆에는 마우스가 있어 터치로 글자를 입력합니다. 유럽 어느 곳이나 안내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도 됩니다. The information what you have here actually is gone in the cockpit, in the virtual cockpit. 기아차의 손잡이에 부착된 센서는 운전자의 혈압과 심박동을 체크해 보여주고 손가락 동작을 인식해 메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회사로는 처음 가전쇼 연설에 나선 아우디 회장은 자동차는 더 이상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가전과 통신, 첨단 기술과 융합 중인 가장 큰 가전제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과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연료 체크와 온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IT와 자동차의 결합이 착용하는 기기로까지 진화하는 건데요. IT 시장의 차세대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조그만 기기로 이 커다란 자동차를 움직이는 차세대의 IT 혁명은 바로 이 손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신체와 분리되어 있던 전자기기가 손목에 차거나 입는 제2의 피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입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의 웨어러블 가전기기는 IT 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운동할 때 심장박동이 체크되는 라이프 밴드를 내놓자 소니는 하루 수면 시간 같은 일상을 기록하는 스마트 밴드로 맞불을 놓은 상황. 공을 받아치면 속도와 구질이 측정되는 라켓에 머리에 쓰고 눈높이로 촬영되는 카메라까지. 손목에서 시작된 웨어러블 기술은 헬멧부터 안경, 외투, 피부에 붙이는 밴드까지 그 영역을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은 전자기기, 이것은 컴퓨터 이렇게 나눴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구분이 없는 거죠. 이 의자가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옷이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웨어러블 가전의 원동력은 역시 편리성입니다. 손짓만으로 떨어져 있는 모니터의 사진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조그만 프로젝터를 매단 가방 하나만으로 벽면은 대형 컴퓨터가 됩니다. 스마트폰도 주머니에 꺼내서 봐야 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웨어러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조차 생략한 그냥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국내 기술은 해외에 비해 2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이 불러올 사생활 침해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부동산 갑부로 행세하면서 고가의 국보금 골동품을 사겠다고 가져간 뒤 달아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 골동품 가게. 67살 박모 씨는 1년 전부터 수시로 이곳을 드나들며 가게 주인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위조 수표와 땅 문서를 보여주며 강남의 부동산 갑부인 것처럼 행세하던 박 씨는 지난해 8월 시가 200억 원대의 강남 땅을 팔아 도자기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직접 감정하겠다며 감정가 3억 원의 조선시대 청화백자 2점을 가져간 뒤 돌연 종적을 감췄습니다. 땅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그 등기부를 받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고. 골동품 중개상을 하던 59살 정모 씨도 감정가 15억 원의 고려청자 상감 진사 목단문 화병을 한 푼도 못 받고 넘겨줬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고문 변호사가 2명 정도 있고. 이 같은 방식으로 박 씨에게 골동품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3명,
피해액은 3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석 달간의 수사 끝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박 씨의 소재를 알아내고 박 씨와 바람잡이 역할을 한 51살 민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청와백자 등은 압수했지만 고려청자 화병은 박 씨가 이미 작물업자에게 팔아넘겨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박 씨 등 일당 2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용평가업체의 직원이 KB국민카드와 롯데, NH농협카드 고객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을 빼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평가업체 KCB 직원 박모 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직장명은 물론 카드 이용 실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KB국민카드 5,200만 건을 비롯해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 등 개인과 법인을 합쳐 1억 건이 넘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5월부터 카드사 3곳에 파견돼 카드 위변조 탐지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면서 USB로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해제된 상태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서 빼낸 개인정보는 매달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광고 대행업자에게 팔았고 그중 일부는 대출 모집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윤리와 보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데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금융당국은 세계 카드사를 현장 검사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는 금융사는 경영진까지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KCB 직원과 광고 대행업자를 구속하고 대출 모집인 이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세계 카드사 사장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신라 면세점이 세계 4위 규모인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대규모 공개 입찰에서 향수와 화장품의 면세 사업권을 획득했습니다. 신라 면세점 측은 2020년까지 6년 동안 2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4조 원의 추가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소치올림픽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개최지 소치의 특징과 금빛 감격을 전해줄 영광의 순간들을 장유진 기자가 미리 내다봤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대축제가 펼쳐질 소치. 모스크바에서 1,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소치는 흑해와 터키에 인접해 있습니다. 낮 기온 10도 안팎의 포근한 겨울 날씨와 만년설이 공존하는 휴양 도시로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5시간입니다. 애국가가 처음 울려 퍼질 아델레드 아레나. 우리 시각 2월 10일 밤 10시 이곳에서 모태범이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 출전하고 다음 날 밤 여자 500m에서는 이상화 선수가 금빛 질주를 이어갑니다. 물결 모양의 외관을 가진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경기장도 주목 대상입니다. 15일 저녁에는 쇼트트랙의 여제 심석희 선수가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20일과 21일 새벽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의 환상 연기가 펼쳐져 잠 못 이루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30일 후 막을 올릴 소치 동계올림픽에 세계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다음 주 브라질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는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박지성을 직접 만나 대표팀 복귀 의사를 타진하겠다고 밝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운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끝난 일로 여겨왔던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만간 박지성을 만나 복귀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성은 이미 수차례 대표팀 은퇴의 뜻을 분명히 한 상태. 일단 홍 감독은 설득이 아닌 의견 확인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대표팀을 은퇴하겠다라는 말도 제 귀로 듣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박지성 선수와 한번 만나야 되는 일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박지성 측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둘이 얘기해야 정확한 뜻을 또 전달받고 서로 이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차라리. 하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최근 3차례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핵심이었던 박지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 대표팀 연령대가 낮아진 만큼 그의 필요성은 더 절실합니다. 경기를 나갈 수 있을지 못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역할은 후배 선수들한테, 특히 어린 선수들한테는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 감독은 박주영에 대해서는 1월 이적 시장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꼴찌 썬더랜드가 컵 대회에서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3년 만에 꺾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동안 추위 걱정 없이 지냈는데 다시 칼바람이 불면서 전국 수온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선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경우 이번 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내일 아침은 대관령 영하 13도, 제천 영하 12도, 서울 영하 9도로 오늘보다 최고 12도나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러 종일 춥겠습니다. 해안지방에선 눈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밤부터는 서해안과 전라도 지방에 1에서 5cm까지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는 황해도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 내일 오전에는 남부지방까지 쏟아져 내려오겠습니다. 해상에선 따뜻한 바다와 만나 눈구름도 발달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3도에 머물겠고요. 해안 지방에선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종일 칼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방도 영하 5도 안팎까지 툭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 지방 눈은 모레 차츰 그치겠고요. 추위는 주말에 풀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